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의 물리적 변화 중에 6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까지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번째부터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수질 악화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시 이번 시간부터는 생물의 종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종 감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멸종위기 동식물, 이기동물, 멸종위기 동물, 멸종위기 식물, 그 다음에 희귀식물, 희귀동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와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어떤 생물 종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환경이 안 좋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종들이 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의 종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것들도 현대에 와서는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죠. 대표적인 예로 공룡 시대, 수천만 년 전에 공룡 시대가 있었다. 전 지구상에 공룡이 얼마큼 있었는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시글시글했다. 지금의 인구, 지금의 그 사람 수와 같이, 사람 수만큼 인간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지구를 사람이 지배하듯이 과거 공룡 시대에는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다시피 그 정도로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 와서는 공룡이 한 마리도 없잖아요. 한 마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화석상에서 가끔씩 나타나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삼엽충이라든가 암모나이트라든가, 그 시대 때는 그런 생물들이 살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살아있는 그런 종이 없고, 그런 그때 삼엽충이라든가 암모나이트 같은 것이 없고, 오직 우리가 화석을 보면서 그 시대에 암모나이트가 살았던 시대, 삼엽충이 살았던 시대에는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죠. 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생물종들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어떤 생물종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생물종이 감소한다. 매년 수천 종의 생물이 절멸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5분의 1은 20년 내에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될 뿐이죠. 예상. 근데 그때 가봐야죠. 또 20년 후에 완전히 사라지는가, 5분의 1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 과거에는 아주 그 자연 생태계가 원만하고 환경도 악화되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생태계 순환이 잘 됐는데, 인간의 간섭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환경이 악화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 한다는 것은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죠. 숨쉬기가.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요. 코감기가 걸렸을 때 코가 막히죠. 코가 막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죠. 왜 그럽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플 것입니다.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체내의 생리적인 대사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그와 같이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물종들은 호흡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고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과거에 여러분들은 뭐 부분적으로 잘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젊은 분들은 뭐 지나온 과거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과거에 산소에 가면은 무엇이 많았어요? 할미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미꽃이 많았는데 지금 산소에 할미꽃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할미꽃이 사라지고 없어요. 참 희한하죠. 왜 없어졌을까? 지난 시간에 가재가 맑은 물에서도 살 수가 없었던 것은 살 수가 없이 사라진 것은 물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오염이 됐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할미꽃이 사라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 추측으로는 대기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할미꽃이 살 수 있을 만큼 청정해야 되는데 대기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할미꽃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사라졌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그 할미꽃이 귀하다 보니까 그 잘 키워가지고 할미꽃을 잘 보호해가면서 잘 키워가지고 그 종자 열리면은 그 종자를 따가지고 다시 번식시켜가지고 그것을 포트에다 담아가지고 돈 얼마씩 받고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과거 7, 80년대만 하더라도 할미꽃이 산소에 가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 할미꽃을 번식시켜갖고 팔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뿐만이 아니고 복주머니란 과거에는 그 복주머니라는 보고 이제 개불알꽃이라고 했는데, 개불알꽃이 말이 그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주머니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과거에는 그래도 야생에서 복주머니란을 가끔씩, 저도 자주는 못 봤습니다만 가끔씩 봤습니다만 요 근래 들어서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내가 한 15년 전에 산에서 그 식생조사를 하다 보니까 복주머니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때 많은 갈등을 했죠. 키우고 싶은 갈등. 그렇지만 이제 내가 키워서 번식을 잘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번식을 아마 잘 하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서는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와 같이 생물종들이 점차 환경 조건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생물종들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종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생물종들이 특히 뭐 식물체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보면은 왜 사라지는가,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이러멘탈 스트레스라고 있어요. 환경 스트레스. 죽어가는 이 원인입니다. 죽어가는 원인. 감염성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것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감염성 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 감염성 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인 균이 있어야 돼. 균. 곰팡이에 의한 병. 곰팡이에 의한 병에 걸려서 균류죠. 곰팡이가 균류에 의해서 죽는 병. 그 다음에 원핵생물, 세균이라든가 물류테스에 의한 병, 원핵생물에 의한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생성 고등식물에 의한 병. 세균 같은 경우는 많지만은요, 기생성 고등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저기 새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약재로 쓰는 겨우살이, 겨우살이가 쉽게 용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겨우살이 같은 경우에 어떤 고등식물의 병이 감염되고 기생을 겨우살이나 새삼 같은 것은 다른 식물체에 기생을 하면서 살고 있죠. 이런 거에서 죽는 병.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에 의한 병. 이것은 뭐 많은 바이러스가 많이 있죠. 뭐 식물도 바이러스 있지만 인간도 동물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면 많이 죽어가죠. 특히 요 근래 코로나19도 일종의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글쎄, 바이러스 같은 느낌이죠. 세균인가? 여하튼 바이러스에 의한 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선충에 의한 병. 이 선충에 의한 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나무 식물체에서는 소나무 솜이 이제 선충에 의한 병이죠. 그 다음에 원액 동물에 의한 병, 뭐 원액 생물에 의한 병이나 원액 동물에 의한 병이나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일반 충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죽는 병. 옛날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전북대학교 뒤에 건지산에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나무 숲이 빽빽했습니다만은 소나무 조명에 의해서 완전히 소나무가 말살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지산에는 소나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병해충에 의해서 병충해나 아니 병균이나 아니면 해충에 의해서 죽는 죽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식물체가 죽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감염성 병은 온도가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온도가 난대성 식물을 갖다가 온대나 냉대 지역에 갖다 심어 놓으면 살 수가 없죠. 겨울철에 얼어 죽어 버리죠. 곧바로. 그 다음에 수분. 뭐 모든 생명체는 수분이 적정량 필요하죠. 너무나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나 적어도 안 되다. 수분. 이 수분은 종에 따라서 요구하는 양이 다르죠. 요구량이 다르다. 그 다음에 빛. 식물체 같은 경우, 특히 식물체 같은 경우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동물체 같은 경우는 빛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지중해에서 살고 있는 동물체 같은 경우는. 근데 식물체는 지중해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상으로 나와야만이 살 수가 있고, 지상으로 나오면 빛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빛이 너무나 어두워지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유기양분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정량 빛이, 대부분의 식물체는 어렸을 때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빛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에도 빛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자, 어차피 여기서 나와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아시죠, 여러분들? 양지식물은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하죠. 양지에서 잘 자라고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 이것이 이제 양지식물이고, 그 다음에 음지식물은 음지를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햇빛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 아니라 음지식물도 햇빛을 좋아합니다만은 음지에서도 양지식물에 비해서 음지에서도 잘 견딘다. 그 말은 뭐냐? 빛이 좀 약해도 죽어가지는 않는다. 그것이 이제 음지식물입니다.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은 햇빛을 좋아한다, 음지식물은 햇빛을 싫어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양지식물은 햇빛을 좋아한다, 음지식물은
음지에서도 잘 견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부족. 생명체는 거의 99% 이상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동물체나 식물체나요. 어느 때 필요합니까? 호흡을 할 때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식물체 같은 경우는 산소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된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는 이산화탄소, 물, 햇빛, 빛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식물체도 호흡을 합니다. 자기가 그 빛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빛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호흡 작용이 광합성 작용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호흡 작용에 비해서 광합성 작용이 커지면은 그건 생장이 됩니다. 생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 작용보다 광합성 작용이 적을 경우에는 이것은 생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퇴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이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산소가 필요하다. 호흡에 필요하다. 근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를 해왔죠. 대기오염이 되면 식물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식물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스는 산소와 탄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작용이 필요하고 산소는 호흡 작용이 필요하고 다른 가스성 물질들은 그렇게 식물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기 중에 있는 가스가 식물체가 흡수를 않는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는 산소건 이산화탄소건 이렇게 호흡 과정에 또는 광합성 과정에 흡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대기 오염 때 오염 물질들이 체내 식물 체내에 들어가서 적절한 대사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게 저지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 대기 오염이 되면. 뭐 양분 결핍도 뭐 모든 생명체는 양분이 결핍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인간도 지금 우리나라는 양분이 부족해갖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아프리카나 뭐 하여튼 수단 옛날에 뭐 신부님이 그 가서 그 수단 어린이들 이렇게 돌봐주고 하다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 있죠. 그 수단 그 신부님 이름이 2번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네요. 여하튼 수단 같은 나라에서도 못 먹고 북한에서도 못 먹고 양분 결핍이 돼갖고 시들시들 쉽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식물체도 마찬가지로 양분이 결핍이 되면 점차 쇠퇴하고 그러다가 죽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혹시 양파 하나를 투명 유리컵에다가 길렀을 때 뿌리가 쫙 내리죠. 근데 물을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물을 안 갈아주면 거기에 여러가지 뭐 이끼가 낀다든가 균이 발생한다든가 뭐 쉽게 죽죠. 물을 갈아주더라도 깨끗한 물로 갈아주면은 자꾸 이렇게 뿌리가 내려갖고 예쁘게 뿌리가 내리죠. 투명한 유리컵에 멋있게. 근데 이제 그 뿌리가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체내 양분이 소진이 되면은 그 물에다가 무기양분 공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양파는 체내 양분을 소진이 되고 나면은 죽고 맙니다. 마치 양분이 결핍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뭐 무기성분의 독성, 뭐 대기오염은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이고 무기성분 독성 같은 경우는 이 땅으로부터 뿌리로부터 흡수한 어떤 성분들이 무기물질 특히 뭐
뭐냐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어 가지고 독성을 일으켜 갖고 죽는 경우. 제가 니켈로 가지고 니켈 버드나무에다가 처리를 해 가지고 농도별로 처리해 가지고 버드나무가 어느 정도 농도까지 버티고 어느 정도 농도까지 는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농도가 이상이 되면은 죽어가는가 이런 거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니켈의 농도가 50 ppm 정도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버드나무가. 그래서 죽어가죠. 물론 이제 버드나무에서도 종류가 품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품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50 ppm 넘어가니까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더라. 니켈이 약 10 ppm까지는 크게 눈에 띄게 그렇게 생장이 저조 현상을 나타내지는 않더라고요. 이와 같이 무기 성분이 많이 흡수되면 그 독성에 의해서 죽어갈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pH 토양 산도에 관한 병 합이라고 있는데 그 오자가 났네요. 토양 산도도 마찬가지로 이 산도가 너무나 높으면 이 세포를 식물체 세포를 직접적으로 교사를 시키죠. 그래갖고 죽일 수가 있고 약하더라도 점차로 쇠약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토양 산도가 특히 지난 시간에도 산성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산성호가 있으면은 유기물이 분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양분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의 독성에 관한 평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 그런 약제를 쓰죠. 농약을 쓰죠. 농약 중에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제초제는 당연히 그 뿌리면 죽는 것이고요. 식물체가. 근데 이제 제초제도 좀 그 회사에서 그 생산 공장에서 표준 농도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표준 농도를 거기다 써놨죠. 이 농도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살포를 해야 된다. 그런데 표준 농도로 살포를 하면 잘 안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진하게 더 농도를 높게 희석을 시켜가지고 제초제 처리하는 것을 시골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효과는 훨씬 빠르죠. 빠르지만 그 독성이 잔류합니다. 토양 중에 잔류해가지고 다른 식물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그 제초제가 잔류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작물이 흡수를 해. 예를 들면 채소, 배추나 상추나 주변에 이제 풀이 나니까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면 이 제초제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땅속으로 스며들면 이것을 배추나 상추가 흡수해서 그 배추 상추 체내에 가지고 있어. 그 배추와 상추를 우리가 인간이 뜯어서 먹죠. 그러면 그 제초제에 잔류된 제초제가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인간도 안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살균제, 살충제도 표준 농도 이상으로 했을 경우는 약해를 입는다고 하죠. 약해. 너무나 우리 인간도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처방전 받아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다가 먹는데 빨리 나으려고 아프니까 빨리 나으려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라는 것을 막 2번씩 3번씩 먹는다. 그럼 오히려 약 중독이 되거나 또는 약해를 받아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은 어떤 병이 났는데
되겠다라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대로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는데, 우리 또 그 무지몽매한 인간은 빨리 낫고 싶어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몽땅 먹어. 그럴 경우에는 부작용 때문에 우리 인간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병이. 여하튼 이와 같은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식물체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수목의 나이가 먹으면 죽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는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수목의 나이와 사망. 복잡한 수관을 가진 커다란 나무는 신진대사가 감소가 된다. 나이가 먹으면 복잡한 수관을 가진 커다란 나무. 수관이 어떻게 수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네요. 수관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그림으로 보여주든지 말로 현재 실물을 보여주든지 하면 좋은데 말로 표현하려는 게 좀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 가지와 잎이 쫙하니 퍼져 있는 모습, 그것이 수관입니다. 수관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죠. 복잡한 수관을 가진 이렇게 커다란 나무일수록 그 수관은 더 크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신진대사가 감소가 된다. 자,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과 잎에서 생산되거나 잎에서 발산되는 양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예를 들자면 뿌리에서 흡수한 양은 100인데 잎을 통해서 배출하는 양은 수분 같은 경우 잎을 통해서 배출하는 양이 2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잎이 말라 죽겠죠. 잎이 말라 죽어요. 또 나이가 먹으면은 모든 생명체는 마찬가지지만 식물체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먹으면은 대사작용이 감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과 생식 조직의 성장 감소라고 해요. 생식 조직, 식물과 생식 조직의 성장 감소. 모든 생명체는 생식을 하죠. 번식을 하기 위해서 생식을 하죠. 생식을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이 생식 조직이 감소가 됩니다. 사람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보통 한 15살 때부터 한 40세? 45세? 길면 45세? 한 50세가 넘어가 버리면 아기를 못 낳죠. 그건 바로 생식 조직이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죽은 가지의 증가라고 했어요. 죽은 가지가 여러분들 식물체는 매년 한도 끝도 없이 자란다, 성장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새싹이 나오니까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오히려 쇠퇴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죽은 가지가 새로 나온 가지보다 많다. 죽은 가지가 많다. 새로 나온 가지보다. 그렇다면은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성장이라는 것은 키만 성장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피와 무게가 더 커져야만이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피와 무게가 더 커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고 쇠퇴하기도 하고 또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한 25살 정도까지 되면은 키가 다 큰다고 볼 수 있죠. 키로 봤을 때, 키로. 이제 몸무게는 이제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키만 봤을 때 사람도 한 25살까지는 한 175cm 됐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175냐? 아니죠.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쇠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느린 상처 치유. 어떤 상처가 났을 경우에 치유가 빨리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처가 생기면 그 빨리 치유가 돼야 또 생장을 하고 또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해가지고 살아남는데, 상처 치유가 안 되면은 자꾸 상처가 커지면은 궁극적으로 쉽게 죽을 수밖에 없다. 나이가 먹어서 상처를 받으면 그런다 이 말이죠. 심재 형성의 감소. 심재 형성의 감소라고 했대요. 심재 형성이 되다가는 이제 나중에는 그 공동 현상이 일어나죠. 속이 텅 빈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곤충 및 질병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식물체도, 동물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쉽게 걸리고 죽을 확률이 커진다 이 말이죠. 나이가 들면은. 식물체도 마찬가지로 곤충이 또는 어떤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혹시 보는가 모르겠는데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아주 성체가 된 얼룩말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새끼를 잡아먹는다든가 다리를 쩔뚝거리는 얼룩말을 잡아먹는다든가, 그건 뭡니까? 약한 것부터 공격을 하는 거죠. 약한 것부터. 마찬가지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식물체의 약한 부위부터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식물체도 나이가 먹으면은 쇠하죠. 쇠퇴하기 때문에 곤충이나 질병들이 쉽게 공격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죽게 만들죠. 이같이 수목이 나이가 먹으면 죽어가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변화 중에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아까 생물의 종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네 번째는 생물의 종이, 새로운 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종이 발생해도 돼요. 왜? 새로운 종이 발생한다는 것은 또 환경이 변화되니까 환경에 맞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종이 새로 생겨난다는 거죠. 참 지구의 원리, 자연 생태계의 원리는 참 오묘하죠. 자, 새로운 종이 발생되는 거. 이건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19도 작년 이전에는 코로나19라는 종이 없었죠. 그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말쯤 12월쯤인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코로나19가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 이전부터 코로나19가 인간을 공격해가지고 인간의 감염을 시켜가지고 지금 같은 고통을 주었겠지만, 작년 이전에는 코로나19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19는 왜 생겼냐? 왜 생겼어? 모르겠어요. 이제 그 코로나19가 왜 생겼냐? 라고 하면은 코로나19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것이고, 이제 인간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왜 코로나19가 생겼는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 바로 인간이 풍족함과 편리함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뭐 말에 의하면 우한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맨 처음 발병이 됐다고 하는데 예? 중국 우한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박쥐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뭐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래요. 박쥐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박쥐고기를 먹다가 이것들이 그 뭐랄까 찌꺼기라고 해야 뭐 음식물 찌꺼기 같은 찌꺼기가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코로나19가 됐다.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하튼 그건 내가 추측한 얘기고 어디서 뜬 소문 들은 얘기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일단은 인간의 풍족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인간의 간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연 생태계는 저절로 큰 무리 없이 자연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순환이 됐을 텐데 우리 인간이 많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연에 대한 간섭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 발생이 된다. 종변이, 돌연변이, 어떤 감기 바이러스도 옛날에 이런 것들 가끔씩 나왔죠. 뭐 사스라는 거, 메르스라는 거, 이게 이제 감기 바이러스죠.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생겨난 거예요. 이게. 사스 그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그것도 사스도 아마 내 생각에 동남아에서 발병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메르스도 메르스도 이제 중동에서 발병이 됐죠. 그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이런 좀 기분 나쁜 균들이 발병이 되네요. 하여튼 새로운 종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죠. 인간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만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한 2만 몇천 명이 걸렸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그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아주 독한 놈이요. 이 코로나19는 이제 없애려면은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나와야 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이 나와야 코로나19도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과거 2005년도 무렵에 사스가 창궐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메르스가 창궐을 했는데 지금 사스와 메르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죠. 전 세계적으로. 참 인간은 참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코로나19도 머지않아 잡히지 않을까. 우리 인간이 예방약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므로써 이것이 잡히지 않을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제대로 친구도 만날 수도 없고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거 가기도 불편하고 또 가족들 간에도 만나는 것이 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그 가족들도 멀리 있는 가족들도 같이 모여서 추석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죠. 자, 이와 같이 새로운 종도 발생이 되기도 한다. 자, 그럼 5번째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구 환경의 악화. 뭐 지금까지 앞에서 4개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구 환경의 악화인데 또 거기에 이어서 더 나아가서 앞에서 얘기했지 구분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더더 이제 지구 환경의 악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존층의 파괴 및 온실 효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부터 2050년까지 1.5 내지 4.5도씩 상승하고 해수면은 2100년까지 1.4 내지 2.2m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특히 2020년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우리나라도. 그 폭우도 일종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는 지구의 온실 효과 때문에 생긴다고 하죠.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돼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그냥 날씨만 좀 온도만 기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변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상 이변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은 대기골 끝에 아주 높은 곳에 약 그 두께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두께가 약 3cm라고 했던가 1cm 3mm라고 하던가 하여튼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이것이 무엇을 하냐?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자외선을 차단을 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해요. 자외선을 차단해 가지고 지구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자외선이 지구상에 도달을 해요. 태양으로부터 내려쬐는 자외선이. 그러면 그 자외선이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세포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세포를 파괴시키면은 거기에 여러가지 안 좋은 병원균들이 침투가 가능하죠. 침투가 쉽죠.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특히 이제 해변가에서 백사장에서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자외선을 많이 받아가지고 껍질이 벗겨지죠. 피부가 벗겨지는데 그 피부가 태양의 고온으로부터 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세포가 파괴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해수욕장에서는 반드시 자외선을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든가 아니면 얇은 옷을 입어 가지고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야만이 피부 세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 세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사람 같은 경우 피부암이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피부암이 발생이 되는 원인은 뭐냐? 피부 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암세포들이 쉽게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암세포가 자꾸 커져가지고 많이 번식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오존층 파괴는 뭐 때문에 파괴됩니까? 바로 인간 때문에 파괴됩니다. 인간의 풍족함과 편리한 피부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된다. 오존층 파괴는 특히 후라운 가스라든가 냉맥가스가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 이 대기 중에 노출된 것이 오존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오존층의 오존을 없앤다는 거죠. 오존층에서 오존을 없애기 때문에 오존층이 불과 3cm, 3mm인가 3cm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 얇은 층을 뚫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뚫어버리면 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뚫어버리면 그 구멍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자외선이 지구상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온실효과로 인해서 온실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구 환경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좋은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좋은 측면도 있다 이 말이죠. 저기 더 추운 지역에서는 극지방이라든가 러시아 저 툰드라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식물체가 자랄 수가 없고 동물체가 잘 살 수가 없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따뜻하니까 동식물이 좋아하겠죠. 그러면 식물체가 더 잘 자랄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쪽 적도에 가까운 지역은 더 덥겠죠. 더 더워. 더 더우면은 이게 고통스럽죠. 인간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물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죠. 기체나 액체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 부피가 커져. 해수가 바닷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해수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2.2m 상승이라는 것은 엄청난 높이입니다. 엄청난 높이. 최근에 인도네시아 수도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수면이 상승이 돼 가지고 수도가 많이 잠긴대요. 그래서 수도를 잠기지 않는 땅으로 이전한다고 그런 얘기를 방송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그런 메커니즘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구 환경의 변화로 생태계의 변화 및 생태계의 파고가 이어지고 있다. 생태계의 구분, 생물계, 무생물계,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유기성 물질, 각종 영양소, 물리적 환경, 햇빛 온도, 온도, 습도 이런 것들 지난 시간인가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 환경의 지구의 물리적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다. 이 물리적 환경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좀 인간에게 좋은 쪽으로 환경의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풍족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에게 안 좋은 측면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와 같이 지구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 5가지를 하다 보니까 벌써 한 50분 가까이 됐네요.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에너지 고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받느라고 안녕히 계십시오.